버스 정류장은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람은 느리게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벤치 아래에는 낙엽이 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버스를 타고 떠났지만 한자리에만 묵묵히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색 카디건에 얇은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류장 맨 끝 버스 노선도가 붙은 벤치에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두 손은 겹겹이 쌓인 주름 때문에 더 가늘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도로 끝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올 때마다 눈을 크게 뜨며 기대했지만 버스가 가까워지면 표정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듯 고개를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오늘은 오려나 또 놓치면 안 되는데. 작게 흘러나온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매번 그렇게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버스가 한 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기 시작할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창문 너머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스 안쪽을 힐끗 바라보며 누군가를 찾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러나 버스 안에는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만 있었고 할머니가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감기 걸려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고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스며 있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금방 올 테니까요. 그 말은 확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안심시키려는 말처럼도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곧 출발했고 버스가 지나가자 바람이 할머니의 카디건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20살 청년 재혁은 할머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같은 시간이면 정류장에 나타나는 할머니가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밖을 정리할 때면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도로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보였죠. 재혁은 고민 끝에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놀란 듯 눈을 들었어요.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따뜻한 음료라도 드실래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젊은 양반. 근데 괜찮아요. 내가 사람을 기다려서요. 금방 올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제가 혹시 찾아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딸이요. 오늘 이 버스를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말에는 강한 믿음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대답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더 묻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할머니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도로 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반드시 온다는 기대와 혹시 또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손끝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번 버스에는 올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류장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정류장 옆 도로에는 오후 햇빛이 더 기울어 길게 그림자가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갔고 사람들은 정류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오래 멈춰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아까 앉았던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 듯 카디건 소매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재혁은 편의점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 앉아 도시락을 정리하다가 창문 너머로 다시 정류장을 흘깃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꼿꼿하게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대체 얼마나 기다리시는 거지? 정류장 뒤편 벤치에는 다른 손님들이 잠시 앉았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쳤습니다. 모두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긴 기다림에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 쪽에서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정류장을 지나가다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김할머니.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할머니는 아주머니를 보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우리 딸이 오늘은 분명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란 듯한 눈빛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전화라도? 할머니는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는 요즘은 통 잘 안 돼요. 그래도 오기로 했으니까요. 약속했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확신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뭐라 말하려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요, 할머니.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날씨 추우니 조심하시고요.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걸어갔지만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얇은 어깨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차들은 계속 지나다니고 먼지 섞인 바람이 벤치와 바닥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풍경 속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도로 끝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한 대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멈춰설 때 특유의 숨막히는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 몇 명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버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이번엔 오려나? 하지만 버스 안 좌석에는 익숙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내렸다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오늘 온다고 하셨다고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흔들렸어요. 예, 그랬어요. 아침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꼭 본다고. 기사 아저씨는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딸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다른 버스를 타고 오실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수진이요. 김수진. 그 순간 기사 아저씨의 얼굴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보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오래 기다리는 건 위험하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곧 떠났고 정류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오며 나뭇잎이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카디건 깃을 여미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이번엔 꼭 온다 했잖아. 누군가에게 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는 정류장을 스치는 바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오후, 편의점 안공기는 라면, 스프 냄새와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 모니터에는 홈쇼핑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재혁은 물건 진열을 정리하다가 또다시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정류장, 그리고 그 자리.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벤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작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직도?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점장님이 창고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뭔데, 또박 보고 있어? 아, 저기 정류장에요. 아까부터 계시던 할머니 있잖아요. 아직도 그대로 앉아 계시네요. 점장은 무심하게 밖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그 할머니? 요즘 자주 보이더라. 뭐, 기다릴 사람이 있겠지. 근데요, 점심때부터 쭉 저러고 계신 것 같은데 버스가 몇 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대로고. 점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 다 있어. 신경 쓰지 마. 괜히 휘말렸다가 골치 아프다. 그 말에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꺼끌거렸어요. 시간은 어느새 오후 5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 돌기 시작했고 건물 사이로 길게 그림자가 내려앉았죠. 편의점 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그 할머니 계시다. 응, 아까도 봤어. 아침에도 본 것 같은데. 둘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삼각김밥과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밖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딸 기다린다던데요. 한 학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딸이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전에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딸이 서울 가서 성공해서 꼭 모시러 온다고 했다나? 그래서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신다던데. 다른 학생이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러던데 그 딸분 벌써. 아. 첫 번째 아이가 황급히 친구를 쳐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둘은 눈치 보며 계산을 마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재혁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벌써 뭐?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지? 저녁 피크 시간이 잠시 지나고 편의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은 계산대를 지키며 손에 쥔 볼펜을 탁탁거리다가 결국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점장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아, 잠깐 정류장에 물만 하나 갖다 드리고 올게요. 아까부터 계셔서요. 에휴, 알았다. 얼른 갔다 와라. 계산은 내가 보고 있을게. 재혁은 재빨리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자동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석양의 바람은 초가을치고는 서늘했습니다. 정류장으로 다가가자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닿은 발목 주변으로 양말이 살짝 젖어 있었어요. 낮에 청소차가 물을 뿌리고 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재혁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예, 젊은이? 혹시 목마르실까 봐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물이라도 한 병 드시라고. 재혁은 생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물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이렇게 챙겨주고. 뚜껑을 열어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신 할머니의 목젖이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 한 모금조차도 조심스럽고 소중한 듯 보였죠. 할머니, 여기 오래 계신 것 같아서요. 많이 추우시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딸이 곧 오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꼭 온다고 했어요. 그 말에 재혁의 가슴이 묘하게 쿡 하고 찔렸습니다. 따님이 자주 오시진 못하셨나 봐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가 지나갔어요. 예전에 한번 왔다 갔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땐 서울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면 다시 내려와서 같이 살 집도 해주고 여기 말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자고. 할머니는 도로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 연락이라는 게 자꾸 늦어질 수도 있지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는 은근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할머니는 물병을 꼭 쥐며 웃어 보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분명 올 거예요. 여길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믿음과 애써 지키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류장 옆에 있던 버스 시간표를 교체하러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그는 시간표를 새로 붙이다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오셨네.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재혁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자주 여기 계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 자리에 앉아서 길만 보고 계시죠. 딸이 온다고. 그 말투에는 안쓰러움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따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직원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데. 그때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그 시선을 느끼곤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날이 쌀쌀해져서요.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간표 교체를 마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류장에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석양빛이 할머니의 흰 머리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딸이 안 오면 오늘은 그냥 집에 먼저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날도 추운데. 할머니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와요. 한번 약속한 건 지키는 아이지라. 우리 수진이는 혹시 요즘은 전화도 잘 안 와요? 재혁의 질문에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 대답은 잠시 동안 바람에 떠돌다가 아주 천천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예, 끊겨 있어요. 전화를 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 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마 회사 같은 데에서 번호를 바꿨나 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더라고요. 바쁘고 복잡하고.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변명에 가까웠지만 할머니에게는 믿고 싶은 마지막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편의점 쪽에서 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혁아, 손님. 아, 네. 금방요. 재혁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편의점에서 일하니까요.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혹시 추우시면 안으로 잠깐 들어오셔도 돼요. 앉을 자리도 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줘서 고맙네. 괜찮아요. 우리 수진이가 날 못 찾을까봐 여기 있어야 해요. 이 자리. 그리고 다시 도로 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걸어올 텐데 분명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올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서 편의점으로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한가운데 낡은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가 여전히 정류장 벤치에 앉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해가 완전히 져버린 저녁, 정류장 주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도로를 비추었지만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옷깃을 여미며 벤치에 몸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미 6시간을 넘겼지만 표정에는 포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듯 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재혁은 다시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칼은 흰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시장 떡집을 운영하는 중년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 영수증 좀 부탁합니다. 재혁이 계산을 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편의점 밖을 바라보다가 정류장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또 계시네. 그 말투에는 안타까움과 짙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도 저 할머니 아세요? 잘 알지. 이 동네 오래 살면 모를 수가 없어.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한 양반이지. 재혁이 더 자세히 묻기 전에 아주머니는 혼잣말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이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다. 그 딸이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내가 알기론 벌써 10년은 지난 일이라던데. 재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0년이요? 응. 그때도 연락이라고 해봐야 짧은 문자 몇 줄이었다지. 그 뒤로는 번호도 바뀌고 연락도 없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 오늘은 온다고. 그 말만 수십 번을 들었네. 마음이 찢어지지. 재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걸렸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쪽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던 노인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하지. 애 하나 믿고 다 바친 부모는 결국 이렇게 혼자 남는 법이야. 노인은 젓가락질을 잠시 멈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 할머니 딸은 내가 알기론 벌써. 그때 떡집 아주머니가 급히 노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저씨, 그 얘기는 밖에서. 재혁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할머니는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편의점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재혁은 자리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점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만 더 나갔다 와도 될까요? 진짜 조금만요. 점장은 짐짓 귀찮다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너무 깊게 끼어들지 마라. 괜히 복잡해진다. 재혁은 가벼운 한숨을 쉬며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여전히 도로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 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도 할머니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재혁이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양이 사라지고 가로등빛만 남은 시간이라 할머니의 얼굴이 더 쓸쓸해 보였어요. 오늘 따님이 혹시 늦으신 걸까요?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 거예요. 우리 수진이는 약속을 어기는 아가가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회사 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라기보다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재혁은 조심스레 말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따님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쯤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들고 있던 가방끈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대답하기 두려운 마음이 깃들어 있었어요. 조금 됐어요. 할머니는 웃음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떨렸습니다. 사람이 바쁘면 연락이 끊길 수도 있죠.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온다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할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꼭 다시 올게. 그 약속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할머니는 다시 도로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자동차 불빛들이 지나갈 뿐이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끝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왜 끝난 것인지, 언제 끝난 것인지, 그리고 누구만 모른 채 남아있는 것인지, 그 진실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주변의 가로등이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같은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편의점 일을 마치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은 낮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벤치에 비친 할머니의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재혁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근처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옆에는 중학생 딸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오늘도 기다리시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항상 저러시지. 재혁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혹시 아시나요? 저 할머니 사정. 아버지는 잠시 재혁을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당신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구먼. 그는 재혁과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알고 있어도 되는 이야기겠지.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과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류장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딸, 수진이라고 했지?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도 그러셨어요. 오늘은 꼭 온다고. 아버지는 그대로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표정이 더 어둡게 보였어요. 그 아이 돌아오지 못해. 재혁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외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외도 아니고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딸아이는 아버지의 소매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녀도 이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 그 아이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재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겼다더군. 치료가 쉽지 않은 종류였다고 들었어. 할머니 몰래 병원에 다니다가 결국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재혁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도로 끝만 바라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걸 모르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린 말할 수가 없었어. 그때 할머니가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 앞을 지나쳐 갔지만 할머니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가까이 와도 기대하는 눈빛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혁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 재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엄마한테 내가 다시 간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그 아이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들었어.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잠시 가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그 소원 하나 지키고 싶어서. 그 말의 무게가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재혁의 가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류장. 할머니는 여전히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재혁만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 무릎 위에 올린 오래된 가방. 그 모든 모습이 기다림이 아니라 붙잡음이었다는 걸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아무도 말 못해. 누가 그 말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나.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할머니의 목도리를 흔들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들리지 않는 누군가의 발소리라도 듣는 것처럼 고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오려나. 그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그대로 찢어버릴 만큼 작고 약하고 슬픈 속삭임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정류장 주변 가로등 불빛은 노란 원을 그리며 바닥을 비췄고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시장은 이미 불이 꺼졌고 도로도 한산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만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편의점 문을 잠시 열어놓은 채 바깥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카운터 뒤에서 물건 정리를 하다 그를 흘끗 보며 말했어요. 또 그 할머니 걱정하고 있지? 얘 그냥 아무래도요. 너무 늦었는데 아직 그대로시라서. 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나? 가족이 아니다 보니 말이야. 재혁은 말없이 창밖을 잡아보듯 응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정류장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할머니의 어깨도 함께 흔들렸어요. 얇은 카디건만 걸친 몸이 바람에 밀려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재혁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편의점 문을 밀고 달려나갔습니다.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할머니가 벤치에서 살짝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 있었고 한 손으로 겨우 벤치를 잡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몸이 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재혁이 다급히 달려가자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젊은이 미안하네. 좀 어지러워서.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버스 올 텐데 이 자리 지켜야 하거든요. 할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추워서 위험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와야 하는 날이에요. 수진이가 오늘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할머니의 몸이 갑자기 휘청였습니다. 할머니, 재혁이 급히 팔을 받쳤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빠진 듯 그의 팔에 그대로 기대었습니다. 손끝도 차가웠고 호흡도 가빠져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드신 것도 아니지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딸이 오면 따뜻한 밥 먹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 떠나면 안 돼요. 혹시 나 못 찾을까봐. 그 말을 들은 재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미 다시는 올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마치 지금이라도 나타날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애처로운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재혁의 소매를 힘없이 잡았습니다. 저기 버스 오는 거 들리지 않아요? 수진이가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로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량 한 대조차 오지 않고 있었어요. 재혁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병원 가셔야 해요. 이렇게 추운데 오래 계시면 큰일 나요. 제가 119 부를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놀란 듯 재혁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수진이가 나를 못 보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해요. 두 눈이 간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처럼. 할머니, 지금은 건강이 먼저예요. 따님이 오셔도 할머니 몸이 약해지면. 말을 잇기 전에 할머니의 몸이 완전히 져버린 것처럼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재혁은 급히 할머니를 부축하며 바닥에 조심히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숨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 쓰러지셨어. 119 불러요, 빨리.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정류장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의식이 아예. 새로운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와 할머니의 목도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바람에도 할머니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할머니가 끝까지 잡고 놓지 못했던 것은 벤치도 아니고 가방끈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향한 끝나지 않은 약속. 구급차 문이 닫히며 사이렌이 크게 울렸습니다. 재혁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구급대원들의 말에 따라 조수석에 탔습니다. 정류장이 멀어지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비친 벤치와 비어있는 자리. 할머니가 몇 시간이고 지켜왔던 그 자리가 이상하게도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은 연신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환자분 들리시면 눈 한번 떠보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꺼풀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주름진 손가락은 힘없이 말려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도로 끝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지금은 삶의 끈 자체가 얇게 끊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흰빛이 짙어서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빠르게 침대를 밀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곧바로 닫혔습니다. 재혁은 문 앞에서 손을 모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봤던 시장 떡집 아주머니와 며칠 전 이야기해줬던 중년 아버지가 뛰어오듯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상태가 어떻대요? 둘은 재혁을 보자 바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119 불렀다며? 고마워, 진짜 잘했어. 재혁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기다리시길래요. 몇 시간이나 추운 데서 그대로.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그 양반이 마지막까지 저 자리 지키느라 마음이 아프네. 중년 아버지는 복도 벤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딸 수진, 그 아이는 이미 여기 없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그 말을 들은 재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세한 이야기 아시나요? 할머니 딸이 왜 돌아올 수 없는 건지.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몸이 아프단 것도 오랫동안 엄마에게 숨겼고 병원비 때문에 혼자서 버티다가 결국 듣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부탁이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였대. 내가 다시 간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재혁의 목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노? 따님이 이제 오지 않는다고. 그걸 차마 어떻게 입으로 옮기겠어. 복도에는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응급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가끔 의료진이 부르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저체온증과 탈수, 그리고 장기간 영양 부족이 큽니다. 나이도 있으셔서 더 위험했고요. 재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으십니다. 수액과 치료를 진행 중이지만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나요?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한참을 고민한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마음을 붙들 만한 심리적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큰 분 같더군요. 그 말에 재혁과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던 현실. 의사는 말을 끝맺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신적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단계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복도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기다림을 그냥 두면 그 기다림이 결국 할머니를 더 아프게 만들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진실을 할머니에게 직접 전해도 되는가.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할머니의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너 오면 되는데. 그 작은 속삭임에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머니가 덜 아프실까?
그리고 그 순간 재혁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일만큼은 이제 절대 두지 않겠다. 밤이 깊어 병원 창밖은 어둑했고 복도 천장의 불빛만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재혁은 할머니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손끝을 모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따뜻한 음료 2개가 놓여 있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병실 안에서는 할머니가 고르지 못한 숨을 쉬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재혁의 가슴속 깊은 곳을 천천히 누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문 안쪽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가자 간호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재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혼자라는 걸 떠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그 말에 재혁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눈동자가 아주 조금 재혁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그 작은 목소리에 재혁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입안이 마르게 마르고 목은 죄인처럼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재혁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오래가며 작은 실루엣을 찾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오고 있는 거지? 오늘은 안 늦는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말은 마치 오랜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약했습니다. 재혁은 가슴속이 저릿해졌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내쉬어도 아픈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늦나 봐요. 그 말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편안하게 풀리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늘 착했어. 늦어도 꼭 왔지. 그 아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눈꺼풀이 다시 천천히 감겼습니다. 재혁은 의자를 끌어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재혁의 손을 감싸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닿는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그날 새벽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다림이 더 이상 혼자 남겨진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한꺼번에 던지는 게 과연 진심인가?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가 눈을 뜨면 항상 말했다. 오늘은 제가 대신 기다릴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함께 기다려요. 이 말들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작은 꽃병 하나와 동네 상인들이 보낸 과일 바구니, 떡집 아주머니가 쓴 카드를 담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재혁은 창가를 향해 커튼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진 씨가 올 자리를 비워둘게요. 할머니는 미약하게 눈을 뜬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주 희미한 슬픔과 아주 깊은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같이 있어줘서.
그 말에 재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할머니. 시간은 조금씩 지나고 할머니의 병세는 안정되는 날과 악화되는 날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옆에는 이제 항상 재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침대 옆에 앉은 재혁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자기 마음 지켜야 한다. 누구를 기다리든지. 재혁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몰랐던 삶의 상처들을 조용한 말로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넘어 본인의 이야기로도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면, 할머니의 선택과 재혁의 진짜 성장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거리를 감싸던 날, 병원 창밖은 흐릿한 회색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할머니의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 적어 내려간 메모장을 펼쳐들었습니다. 할머니 상태 양호, 오늘도 딸을 기다리심, 창밖 보며 미소 지으심. 짧은 기록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조금 덜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재혁은 할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눈을 아주 희미하게 떴습니다. 오늘은 버스 늦네. 그 한마디에 재혁의 가슴이 찌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재혁은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오겠죠. 늘 약속 지키는 분이라면서요. 할머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수진이는 똑순이라 약속 아니죠.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재혁은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재혁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호흡이 아주 깊게 들어갔다가 길게, 아주 길게 한번 내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숨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할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는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이던 신호음이 잔잔한 평탄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한 생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기다리던 그 마음 그대로 창밖을 향해 살며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확인하는 동안 재혁은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내려앉았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을 마친 사람의 평안함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장례식장이 조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 몇 명, 시장 상인들, 그리고 재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남들이 보기엔 수수한 미소였지만 재혁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갈 무렵 재혁은 영정 앞에서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기다리는 일 없어요. 다 편안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말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상조의 직원이 재혁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메모 같아요. 가장 가까이 지내셨다길래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혁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하루가 덜 무서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아주 작게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하자. 재혁은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생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길었을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로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자신이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재혁은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고 벤치 위에는 누군가 놓고 간 작은 국화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옆에 할머니가 남긴 편지의 복사본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곳에서 다시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정류장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재혁은 그 뒷모습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장면처럼 버스는 길 끝으로 사라졌습니다.